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주간 뉴스 큐레이션,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가 매주 도와주겠습니다.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큐레이터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고요. 앵커님 큐레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작품이나 콘텐츠를 분류하고 또 모으는 것처럼 저는 뉴스를 주제별로 모아서 독자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뉴스 큐레이터인 거죠. 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실제 쓰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네, 주제별로 뉴스를 모은다. 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 큐레이션 작업을 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채널은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주말 드라마를 오매불만 기다려서 본방사수하던 그 옛날은 지나갔고,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OTT로 한 번에 몰아보고 예. 또 뉴스도 유튜브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쏙쏙 뽑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또 기사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출근길에 10분만 투자해서 영양가 있는 뉴스를 익히자 하는 분들이 OTT처럼 원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뉴스를 이 키워드로 묶어서 쉽고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묶는다는 게 특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긴장입니다. 긴장? 네. 예. 저도 지금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세 가지 뉴스 준비했고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단체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네. 또 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요,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가뜩이나 14일에 북한이 또 동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터라서 여기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쿠팡이나 네이버 등 우리 국민들이 널리 쓰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도 긴장이 감지됩니다. 오죽하면 정부와 쿠팡이 급히 모여서 머리를 맞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사 정원, 또 북한 핵실험, 이커머스 시장 판도 변화, 이렇게 전혀 다른 뉴스인데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긴장이다. 맞습니다. 이거로군요. 첫 번째 긴장,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지금 총파업 불사하겠다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게 4년 전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부는 근데 일단은 초강수를 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의대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순으로 보면요, 면허 취소가 처음으로 언급된 건 그 설 연휴 직전이었던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브리핑이었고요.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에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빅5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21%가 소속돼 있어서요, 이 진료 거부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의료 대란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앞서 정부는 수련 병원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또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미 사직서를 던진 인턴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집계를 해보니 발표된 걸로는 이날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35명이고요. 아직 수리된 곳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체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해둔 상태고요. 병원 현장 점검을 벌여서 출근 안 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의대 정원 확대 거슬러 가면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뭐 연봉 3억 4억 내걸어도 의사를 못 구한다. 이런 뉴스들 빈번히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우픈 이야기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지방에선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현실이고요. 하하. 또 결국 환자와 가족들은 서울에 방을 잡고 병원에 다니는 이른바 환자방까지 생긴 마당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방침이고요. 예.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사들 소득 수준은 현재보다 낮아지겠죠.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니까 의사 증원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의정 충돌 양상인데 이게 4년 전에 똑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4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의정 충돌 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겠다는 점이에요. 또 그때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예. 또 그 사이에 달라진 거는 바로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맞아요. 4년 전에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무튼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 일이 되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의사들이 103명이 나왔고 이 중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100명은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의사가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요. 다만 이제는 면허를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그러니까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제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면허가 취소될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은 법원의 재량인 만큼 재판으로 이어져 봐야 알 수 있고요. 물론 초범은 주로 벌금형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국민 목숨을 담보로 파업했다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돼 면허 취소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문제다 이런 논리도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위헌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이렇게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명령 모두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확인받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좀 더 따져볼 소지가 있긴 있군요. 맞습니다. 4년 전에는 또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사 국시 거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에 필기시험이 이미 치러져서요.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거든요. 예. 2020년에는 정부가 국시 재응시 불가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공교롭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의사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2021년 초에 미응시자 2,700여 명을 구제해줘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정면 충돌로 갈까요? 의사단체가 좀 다른 전략을 펼 여지는 없습니까? 2020년 사태 당시에 전공의들이 이 업무 개시 명령 문자를 받지 않으려고 휴대폰 전원을 껐던 이른바 블랙아웃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나라 법은 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나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으니까 송달을 못 받았다 이런 논리를 폈던 거예요. 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에서요. 휴대폰이 꺼진 경우에도 문자를 발송하면 송달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문자 송달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논리인데요. 법적으로는 서면 전달이 원칙이고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사실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의사단체는 이런 송달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입시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충돌 그 사이의 긴장감 점점 고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안으로 다뤄봤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의 핵실험 우려인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했다고요? 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인데요.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미국과 동맹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일 다른 러시아 매체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영내에서 도발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론을 했었고요. 또 이반 젤로브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장도 11일 현지 국영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같은 그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연합훈련이 그 북한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사이 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착하고 있으니까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서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대사가 직접 북한 핵실험까지 언급한 속내는 뭘까요? 예,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전제 조건을 미국의 도발이라고 규정한 건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 핵 협의 그룹에 반발하는 북한 편에 서서 북러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이고요. 또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주시하면서 핵실험 감행을 저울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러면서 결국 마체고라 대사의 핵실험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요. 13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하고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핵 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그러면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언급을 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 관계자들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명분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예, 또 합동참모본부는요.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시설 활동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설명할 사안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긴장이 이제 우리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 변화인데 중국의 알리 테무가 급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예,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이커머스를 넘어서 생활용품이나 의류같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소비재 시장 자체가 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 정책관 주재로 이커머스 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쿠팡, 네이버를 비롯해서 11번가, 지마켓, 쓱닷컴 이런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총 집합했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공습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대표적인데 이게 어떤 회사들이죠?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1위 이커머스인 알리바바의 자회사고요. 테무는 중국 3위 이커머스 핀도더 자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고객이 직구하는 방식이고요. 알리는 2018년 11월에 들어왔고 테무는 지난해 7월에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알리는 진출 초기만 해도 배송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회사가 중국 전역에 물류망을 넓히면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 기간을 단축하니까 이제 소비자 심리가 끌어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요새 많이들 씁니까? 우리 박 기자도 써봤어요? 네. 저도 2020년에 알리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어요. 저 당시만 해도 배송이 워낙 느려서 잊을만 하면 집에 배송돼 있을 거다 이런 우스개가 있었을 때예요. 저는 차량용 충전기를 주문을 해봤는데 한 6주쯤 지나니까 정말 잊을만 하니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반 이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송이 빨라졌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시장 조사 업체 YG앱 리테일 굿즈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올해 1월에 알리의 이용자는 717만 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테무앱 이용자도 진출 직후였던 작년에는 52만 명이었는데요. 지난달에 보니까 10배 넘게 불어서 571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급성장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와 국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판로가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요. 알리나 테무가 등장하면서 쿠팡 중심이었던 이커머스 시장의 이 판도가 달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조사로서는 사실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가 계속 진격을 해오면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는 물론 중소기업 생태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중국산 저가 생활용품이나 의류가 많이 팔릴수록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기업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다는 계산인 거죠. 특히 알리의 도매 플랫폼 1688닷컴이 있는데요. 한국 진출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륙을 하면 소매 시장에 이어 도매 시장까지 중국 이커머스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이 아무리 초저가 정책을 펴도 중국산 제품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이 짝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이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아무래도 잘하는 점이 있잖아요. 이 반품이나 환불 같은 고객 응대 서비스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긴장을 키워드로 세 가지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주간 뉴스 큐레이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2월에 김치도 깬다는 속담